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국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교재와 그리고 자료들을 잘 읽어보시면은 해결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그것 말고 거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것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는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 대단한 그 오리엔탈리즘이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도에 가장 오래된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힌두교. 네. 힌두교는 창시자가 없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창시자가 없는 겁니다. 베다 경전이라든가 그리고 우파니샤드라든가 또 베단타 철학이라든가 마하바라타 엄청난 인도 마하바라타는 서사시거든요. 대단한 어떤 문화유산들이 있는 그뿐입니까? 예. 셰익스피어가 제가 너무 트집 잡는 건가요? 예. 근데 좀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썩 유쾌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냥 셰익스피어가 영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자평을 하면 좋은데 인도하고도 안 바꾸겠다. 좀 조심해야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여하튼 셰익스피어는 대단히 위대한 시인이고 극작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우리는 4대 비극 알잖아요. 근데 4대 희극 중에 하나고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난 사랑과 결혼에 대한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플라톤의 심포지온을 통해서 사랑 얘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또 사랑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역사적인 겁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서양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년애가 그러니까 성인 남성과 소년의 사랑 관계가 엘리트층에서 장려됐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찬미됐었고 로마에 와서는 용인됐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성행 위에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랑의 다양한 형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이성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이제 하나의 성모럴로 등장하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 2권이 있습니다. 이 쾌락의 활용 또는 쾌락의 사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우리 쾌락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여러분 쾌락주의자입니다. 즐거운 거 여러분 싫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즐거움을 위해서
황금연휴에 그 이태원에 방문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방역 단체 방역 기관에서는 지금 뭐 아주 비상 상황이지만 뭐 댓글에 보면 뭐 대단히 욕을 많이 하고 그런 거거든요. 뭐 부모님이 위험하다, 뭐 조부모님이 위험하다, 다 그 맞는데 그 청년 세대의 어떤 그 뭐 이 세대 이기주의 뭐 그리고 뭐그 생각이 없다느니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그 사실 그 젊음이라는 게 뭐 그런 것도 앞뒤 재고 뭐 이러면은 너무 애 늙은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좀 우리가 이제 배워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고 또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는 1년 동안 사랑 금지, 연애 금지 뭐 이거는 정말 너무 가혹하죠. 하여튼 좀 이런 부분들을 그 너무 어떤 이렇게 그 한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거는 그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그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그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 시민으로서의 그 책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그런 거 좀 깨달았죠. 이게 참 어렵구나. 뭐 딜레마적인 좀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길어지니까 저도 참 어느 때는 되게 좀 뭐 기분이 좀 그렇고요. 다들 그러실 겁니다. 좀 힘들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즐거움 추구하는 거는 포기하지 마시고 잘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잘 그거를 좀 매뉴얼을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이나 가족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뭐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뭐 록다운 상태 식으로다가 우리가 있으면은 멘탈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미국에서도 또 유럽도 난리예요. 여러분 꼭 그거 노력해서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 누구냐 그러면은 이 펠릭스 맨델스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살에 이 셰익스피어의 이 한여름밤의 꿈을 읽고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작곡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낭만주의 음악가거든요. 이 표제 음악이라고 그러죠. 어떤 그 소설이라든가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표제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작품들을 이제 작곡하는 이런 그 낭만주의 시대 때는 그것이 주류를 이뤘거든요. 저도 이거 어렵게 제가 구했는데 여러분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웨딩 마치가 있습니다. 결혼 행진곡 있잖아요. 맨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은 입장할 때가 아니라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 결혼식장에 최근에도 한 몇 번 갔었습니다. 예, 마스크 착용하고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가봤는데 그 지금은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 멘델스존 이 결혼행진곡이 아니고 다른 좋은 음악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는. 근데 그 덧붙여서 하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보시고 그 리하르트 바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오페라 로헨그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부 입장할 때 그런 또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그너의 로헨그린에 나오는 그 신부 입장 그 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장할 때 나오는 멘델스존의 이 한여름밤의 꿈, 네, 거기에 이제 웨딩 마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한번 유튜브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한번 검색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 뭐 친구들하고도 얘기할 때 사람이 이런 상식을 좀 알고 있고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좀 달라 보이잖아요. 네, 교양이죠, 교양.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열심히 좀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그 페미니즘에 대한 그 자료도 좀 드리고 우리 보통 이제 페미니즘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억압이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뭐 급진주의적 페미니즘, 뭐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 그다음에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이 여성 억압의 그 원인으로 그 제공하고 있는 것이 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에서 뭐 가부장제가 있죠. 뭐 그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또 다 설명드리는 거는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네 가지 다 필요하죠. 예, 그리고 각계 각 분야에서 이런 페미니스트들이 그 해야 될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제도도 바꿔야 하죠. 예. 지금 뭐 우리나라의 법 자체가 남성 중심적인 법이거든요. 뭐 낙태죄라든가 간통죄라든가 지금은 이제 개정이 됐지만 그 트랜스젠더가 그 성전환 수술을 받았지만 그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판례도 나와 있고요. 그 강간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재판에 붙여졌는데 아직 성별 정전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부녀. 그래가지고서는 강간이 아닌 걸로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강간의 대상으로 부녀라고 하는 것이 바뀌었죠. 사람으로. 이러한 그러니까 그 주류의 시각으로 보면은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약자의 시각 있지 않습니까? 예, 들여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그러한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 불평등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예,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 뭐가 더 필요한지 그럼 각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그 각자 상황들이 환경들이 좀 있겠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진솔하게 한번 써보시고 네 가지 그 분류가 있다. 예,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대학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관련된 논의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거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거의 상식으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남녀 평등의 가치를 선언하고 있고 헌법이, 그래서 이거 헌법 개정 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남녀 평등은 주장하지만 성소수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인간 평등 뭐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바뀌는 게 당연한 거죠. 좀 현실을 그 계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도 하는 게 법이고, 적어도 그 역행하는 법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요즘 이제 그 엠번방, 텔레그램 엠번방 그 성착취물 아주 그 관련돼서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는데, 근데 이제 불편한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페미니즘이 불편하다. 페미니스트지만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세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이게 더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자라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생각보다 뭐 남녀 그런 차별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는데 내가 왜 이걸 다 책임져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 기성세대들은 이미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뭐 득을 본 사람도 있고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남녀간에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요즘에 이제 그 페미니즘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남자가 뭐 길을 못 펴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참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대놓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이거 좀 너무 또 그 극단적인 그 한쪽 편에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 들어보면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의 성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읽어보면요, 결국 우리는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편견, 각자 자기가 안고 있는 편견, 선입견, 오류, 이거 교정하는 작업이 공부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모순덩어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공존하고 있고, 생활 따로 생각 따로, 인간이 근데 그런 걸 자의식을 갖고 보면 정말 혼란스럽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우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구나.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주변에 그 이슬람교 신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흑인 친구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없거든요. 만나본 적도 없죠. 얘기는 더더욱 뭐 만나봐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모르니까 그냥 오해죠, 오해. 근데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 종교만 알고 있는 사람을 종교 문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문화하고 너무 이제 우리가 이런 작업들이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그 한여름밤의 꿈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제 질문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 교재에 이제 이 가부장제를 둘러싼 갈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부장제는 뭡니까? 아버지의 지배입니다. 이게. 예, 지배와 피지배 관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가부장제가 사실상 이게 아버지가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노예든 자식이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무섭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작품에서 지금 이지우스, 지금 허미야 소송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미리 이제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소송 사건이 왜 벌어집니까? 드미트리우스의 변심 때문입니다. 예, 마음이 변했어요. 맨 처음에 드미트리우스는 헬레나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허미야를 봤는데 그냥 마음 돌아섰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소송 사건까지 가서 지금 법정에서 이지우스가 테세우스한테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고 전형적인 가부장제 사회였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뭐 아버지가 혼처를 정해줬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서 법적으로 뭐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수녀원에 가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시대만 해도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쓸 때만 해도 이게 르네상스 시대다 보니까 이런 권력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서 작품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아테네도 있지만 숲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아테네로 돌아오면서 이 혼란이 정리가 되는데 적어도 꿈 같은 상황들이죠. 요정들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장면 전환을 통해서, 그러니까 장소 전환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구성됐던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의 균열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영리하게 그렇게 이제 작품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등장하는 테세우스와 뭐 히폴리타. 히폴리타는 이제 아마존의 여왕이었는데 결국 이제 테세우스가 이제 무력으로 아내로 삼죠. 근데 히폴리타의 그 아들이 있었는데 히폴리토스라고 있거든요. 에우리피데스의 히폴리토스라고 하는 비극 작품이 있어요. 거기 이제 계모인 파이드라가 나오거든요. 이 파이드라가 이 계모인데 이제 이 히폴리토스를 사랑합니다. 이게 참 또 사랑이 또 그렇게 돼버리죠. 결국 비극으로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도 여기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지만 이게 뭐 사랑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근데 이제 히폴리타의 이제 아들인 히폴리토스와 관련된 그러한 작품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이제 에로티시즘과 관련된 내용도 교재에서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실상 당나귀 머리를 쓴 이제 바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정의 여왕인 티타니아가 변태적인 뭐 성적 관계 이런 것들도 여기서 나올 정도로 인간의 어떤 욕망의 다양한 갈래들에 대해서 이 작품에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작용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각각의 이 관계에서 이 가부장제가, 이건 이제 지배와 피지배 관계라고, 권력 관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족 내에 이제 권력 구조가 보통 가부장제인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한번 그 틀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사랑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거야라고 해서 이제 사랑의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제가 물었는데, 이게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정말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제가 이제 자료도 올려드렸는데 앞뒤를 잘 읽어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지만, 그 러브 이즈 블라인드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보도록 하시고, 그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본문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이제 여기서 언급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 숲속에서 이제 이 라이센더하고 이 드미트리우스가 서로 이제 그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이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은 이제 그 남자는 힘이니까 힘 대결을 자꾸 합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옛날에도 이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 부분이 누가 더 강하냐. 이건 뭐 참.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뭘 가지고 그러면은 그 서로 다툼이 있었을까요? 여자는 이제 그 외모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네가 뭐 이 친구를 네가 꼬셨냐, 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냐, 막 이렇게 해서 외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누가 더 예쁘냐, 아름답냐, 그리고 이제 그 자존심 싸움 많이 합니다. 서로 이제 상대방 탓을 하거든요. 너 때문에 이제 변심을 한 거다. 너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런.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남자는 그 물리적 힘의 대결을 이제 펼치고, 여자들은 어떤 외모, 미모에 대한 싸움이라든가 자존심 대결. 근데 보면은 되게 지금이나 그때나 좀 유사한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의 어떤 심리 구조가 좀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이제 또 해결하실 때 그 남자하고 여자 중에 변심을 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 특히 드미트리우스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저한테 이거 작성하실 때 한번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미트리우스가 헬레나와 연인 관계였다가 도대체 왜 그 허미아한테 변심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이 작품 전체를 읽어보다 보면 이 라이센더하고 허미아가 숲속에 들어가서도 그 라이센더가 허미아하고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허미아가 뭐 저리 멀찍이 떨어져서 자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어떤 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 혼전 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드미트리우스가 변심을 한 이유는 그 헬레나에게 계속해서 요구했겠죠. 잠자리를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헬레나가 이거는 그 결혼 전에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드미트리우스가 됐다 이러면서 이제 변심을 해버린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또 써서 한번 같이 보내주세요. 물론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독교적인 배경에 또 이제
그 라이샌더하고 허미야가 숲속에서 나눴던 얘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의 근거에서 봤을 때 그 변심의 그 이유가 거기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런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꼭 제시하셔야지, 뭐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냥 저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 뭐 이 드미트리우스가 상당히 재밌는 인물이에요. 여기서요. 그렇게 변심을 했다가 다시 또 돌아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이 퍽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메신저 같은 존재인데, 뭐 실수를 좀 했죠. 펜지즙 있지 않습니까? 펜지즙을 펜지꽃즙을 갖다가 이제 잘못 바르는 바람에 이거 여러분 사랑의 미약, 사랑의 묘약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러브 주스라고 합니다. 러브 주스. 한번 여러분들이 그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주 그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 섹슈얼하고 그 에로틱하고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롭기도 해요. 다양한 그 사랑 관계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 구성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와 여자가 한국 사회에서 평등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사랑 관계에 들어갔을 때에도 누군가는 지배, 누군가는 피지배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그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하는 건 투쟁의 산물이거든요. 지금 사랑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알다시피 그 어떤 성의 개방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혼전 순결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이성애적 관계만이 꼭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거 지금 우리는 정상 비정상 그렇게 그 얘기할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 성적 소수자의 그 인권이 있고 그것은 보호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일종의 그 섹슈얼리티인데 이제는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남성 여성의 어떤 그 성의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그 여성 내에서도 또 남성 내에서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도죠.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 흑인 여성이면서 그 비정규직, 백인 여성이면서 엘리트 여성이다. 이거는 그 어떤 성차별의 그 내용이나 강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남성 여성 그 관계 속에서의 어떤 성차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 내의 성차별, 남성 내의 성차별로 얘기하는 제3기 그런 섹슈얼리티의 단계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지금 2기와 3기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라고 하는 건 불가역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인간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 특히 자유라고 하는 것의 확장이거든요.
그걸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새로운 가능성들이고 그 가능성들을 실현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적응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결국은 뭐 라떼는 말이야 이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불평등은 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와 평등을 확대하고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의 모든 그 재능을 능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겠죠. 어려운 문제인데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런 어떤 실마리를 통해서 또 나눠드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